저는 사실 그 사도세자가 죽을 때 자기가 죽을 걸 알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데 세자가 왕을 일컬을 때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근데 그런 장면이 어디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전날 선의궁이 와서 반역죄를 꾀하고 있다, 죽여야 된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래서 죽인 거라면 정말 하루에 못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판을 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마음의 정리를 했으니까 뒤주 갖다 주고 어떻게든 죽음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서 벼르고 있었던 나는 거죠. 네. 너무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사도세자의 광증 그런 어떤 묘사가 자세히 기록이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의대증이라는 게 이제 뭐 옷 입을 때 막 트라우마 생기고 이러는 거. 여기 보면은 의대증에 대해서 여기저기 그 묘사가 나오긴 하는데요. 보통 의대 한 가지를 입으려고 10벌이나 20~30벌을 갖다 놓으면 귀신인지 무엇인지를 위하여 놓고 혹 태우기도 하였다. 시중을 드는 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의대를 입지 못하셨다. 당신도 애쓰시고 사람이 다 상하였으니 이 아니 만극한 병환인가. 지금 완곡하게 쓰고 있지만 사람이 상했다는 것이 많은 경우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신히 옷을 하나 입게 되면 그 옷이 냄새 날 때까지 계속 입거나. 그다음에 이런 장면도 여기 나오는데요. 내인들을 가까이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때려서 살이 터진 후에라도 가까이 하시니 누가 좋아하였겠는가. 내인들을 들었다는 얘기가 같이 이제 밤에 거기 궁녀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랬다는 뜻인데, 아마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세디즘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리 없이 죽어간 100명 이상의 그냥 선량한, 단지 옷 입히다가 뭐 손 좀 닿다고 목을 베고 뭐 들고 다니고, 그 사람들도 너무 불쌍하고 그 울화를 풀기 위해서 그 살인 혹은 동물을 죽이고 막 이럴 때마다 혜경궁 씨한테 나 아무 일을 하고 와야겠어. 이러고 나가면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번엔 나가서 도대체 뭘 하고 올까. 그 아물이라는 게 뭘까? 사도세자가 직접 아물이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다가 일종의 삐리리 처리를 한 걸 수도 있겠다. 삐처리? 생각이 들어요. 혜경궁 씨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누가 들어도 나가서 무언가를 살상하고 오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혜경궁 씨의 공포. 또 자기도 언젠가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전 이 책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좀 정신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게 정말이라면은 여기 나온 증세들을 봤을 때 이게 의학적으로 정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본 가장 최근 논문을 보면은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사도세자 양극성 장애 환자인가, 당쟁의 희생양인가,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논문이고, 결론, 이를 토대로 볼 때 사도세자에게 양극성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아마 곧 이야기를 하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정말 정신병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긴 하고요. 보통 심리장애를 정신증과 신경증 두 개로 구분을 해요. 근데 정신증은 현실 검증력이 없는 장애이고 대표적으로 조현병을 들 수 있고요. 신경증은 현실 검증력은 있는 거예요. 뭐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증이 되는데,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양쪽을 오간 양상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정신증적인 상태로 갔다가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신경증적인 상태로 적응하면서 지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이제 성격으로 굳어지면
경계선 인격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정서, 충동성, 자해, 빈번한 자살 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증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도세자가 자살 시도를 많이 했지만 슬퍼서 하기보다는 화가 나서 하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의 굉장히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들이 발달 트라우마예요.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너무 과잉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사랑은 못 받았지만 모든 면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세자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욕구와 남의 욕구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도세자의 경우는 그럴 필요성이 없는 환경이었고 게다가 저는 왜 사람을 죽였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랬습니다라고 사도세자가 이야기할 때 영조가 그러하냐 앞으로는 안 그럴게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황당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의외죠. 혼내야죠. 그러니까 명백히 나쁜 짓이잖아요. 살생을 한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선을 그어줬어야 하는데 영조는 왜 내가 아니 그럴 테니 살생도 하지 말아라고 했는지 저는 사실 납득은 안 돼요. 아직도 납득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 한중록의 비극이 참 이제 두 가지 비극이잖아요. 가족 비극이기도 하면서 권력 비극이기도 한 게 사도세자가 남동생이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그 남동생을 왕으로 세자 책봉을 하면 되는데 영조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도세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가 살생을 저질렀는데 본인도 이제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좀 사람이라도 좀 죽이지 마라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사도를 죽인 건 정조의 탄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꾸로. 그러니까 대안이 생겨서 대안이 생겨서. 또 영조 마음에 쏙 들게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막 손자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 대안은 있고 얘는 어차피 글렀으니 건너뛰자. 영조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정말 건데 비정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고. 네, 왕권만을 위해서 자식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망가뜨리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이를 양육할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폭력을 저지르는 건 첫 번째는 때리고 싶어서이고 두 번째는 때려도 돼서거든요. 이 상황에 죽이고 싶은 거고 죽여도 되니까 죽였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제지를 하고 이랬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장면을 되게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제 생각에 영조한테도 꽤나 충격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막 어렸을 때부터 야,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넌 글러먹었어? 이러고 있다가 이 아이가 한 동네에서 막 동물들을 죽이고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야, 이놈 새끼 너 한번 맞아볼래? 하기에 이제 자기보다 더 커. 그리고 맨날 칼싸움 해서 우예에도 능해. 자기도 겁이 나는 거죠, 그때는.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완전히 가버렸구나. 그래서 자기도 공포심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일단은 어떻게 눌러보자. 내가 이걸 여기서 힘으로 얘랑 그 권력으로 붙고 막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본능적인 공포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좀 저는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공감이 가는 게 다른 사료들을 이렇게 가져와 보면 사도세자가 8일째 죽잖아요. 막 그 죽던 날 비도 내리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흔들어 보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도 안 가고 구멍을 뚫게 해요. 들여다 보라 그래요. 영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82세까지 살잖아요. 그게 자기 관리인데
건강검진을 법도적으로 한 달에 6번 정도 받거든요. 40번씩 받아요. 건강염려증. 네. 그리고 사도세자를 가둔 그날도 정시에 꼬박꼬박 식사를 꼭꼭 씹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왕인데요. 아버지로서 낙제점. 예. 하나의 가족사로 보면 너무나 비정하고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뒤이을 사람이 사도세자밖에 없는데 갑자기 영조가 승하하고 네. 그래서 허겁지겁 사도세자가 왕이 됐으면 만약 이 광증 상태가 그대로였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아찔하네. 이 조선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거잖아요. 1762년 그 시점에서는 네. 영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건 너무 명확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를 망칠 거고 자기 손자가 되게 똑똑한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를 세자를 책봉을 하고 얘를 그냥 폐세자 정도만 한다. 좀 자기가 죽고 나서 망나니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이 망나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죽이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사도세자를 죽이면 대역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칠 테니까 재판 없이 죽여야겠다. 굶겨 죽이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친아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인가 너무 끔찍한데 국가 운영자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일이고 1762년쯤에 그걸 생각하면 권력의 속성이 뭔가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 보면 왕이 하나도 안 부러. 왕가에서 태어난 게 저주야. 맞아. 저주예요 그냥. 조선시대는 특히 그런 거예요. 네. 권력의 속성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왕정이 아니라도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나요? 대기업의 대기업도 그렇고 왕자의 난 뭐, 이런 거. 정당이나 정치를 보더라도 권력을 양분할 수 없다는 것. 어느 집단이건 권력 문제가 들어오면은 항상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도세자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게 그 대리청정. 저도 그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저 뒤에서 설쌤이 하는데 와 진짜 어쩌라고 딱 생각. 어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리청정이 정말 미치게 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그 사도세자가 14살이에요. 14살 사실 우리가 보기엔 아이죠. 아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 여기 앉혀놓고 뒤에 아빠는 지금 55세에 지금 아주 노련한 정치인인데 앞에서 대신들이 뭐라 그럴 때마다 뒤에 앉아서 계속 뭐라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정말로 권력을 네가 한번 해봐라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하는지 지켜보자, 너를 테스트해보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이미 버렸다고 생각해요. 이미 대리청정을 시킬 때는 마음을 접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중속박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중속박. 네, 인류학자인 베이슨이 제안한 이론인데 하나의 말을 하면서 거기에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 메시지를 던지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느낌을 이러지도 느끼는 못하고 거예요. 저러지도 네. 네. 그 정도로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지만 사실은 결정권을 주지 않는 거죠. 가끔 직장 상사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많으시죠. 미쳐버려요 진짜.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이 한중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보니까 한쪽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영조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답답하죠. 근데 좀 정황을 살펴보면 영조도 이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엄마는 무술이고 배다른 형이 왕이 됐는데 아프고 옆에 있는 노론들이 나를 부추기고 그때 배다른 형과 소론이 노론과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을 사도세자가 매일 느꼈을 공포를 영조는 매일 느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저 형이 날 죽일 거야. 아니 소론이 죽일 거야.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다지고 수기하고 수양하는 그 과정은 이루절절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영조가 자신의 한중록을 썼다면 그렇죠. 아마 우리가 충분히 동화가 됐을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너무 다른 사람. 영조는 굉장히 모범적인 군주, 공부하면서 진짜 열심히 검소하게 살면서 성실한 그런 군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사도세자는 무예에 관심이 많았고 잡학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서육이나 삼국지연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최신 소설들과 그 다음에 서양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뭐 성경도 있었고요. 각종 그런 신물물에 이 사람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기 며칠 전에 완성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중국 소설 희모본이란 책이에요. 93종에 달하는 중국의 여러 소설들의 주요 장면들로 엮어진 그림으로 그려진 그런 그림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서문을 사도세자가 써요. 아, 그 이분은 진정한 밀떡이에요. 오. 관우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그 갖고 다니는 칼 중에 하나가 그 청룡 언월도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을 써요. 그래서 무의 신보라 그래서 여기서는 18종 무기 사용법에 대해서 직접 책을 다 나중에 정조께서 무예에 대한 책을 하나 집대성을 합니다. 무예 도보 통지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이 2017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요. 와. 현재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고요. 진짜 인재였네. 이분은 군사 전문가 수준에 다다른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는 임금으로서 배워야 될 스탠다드하게 해야 될 그 내용을 빼고 다른 것들에는 다 관심이 많고 흥미를 갖고 예술과 이런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지금으로 치면 21세기형 인재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근데 그것은 영조가 바랬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참 비극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은 또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면은 사도세자는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오히려 해가 됐던 그런 자리에 있어서 둘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 부자의 뒤틀린 모습. 수희 씨는 보면서 부자의 소통 부재가 제일 안타까웠다고. 네, 이게 일본에서 영조랑 사도세자랑 정조 3대가 쓴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뭐죠? 사도세자가 쓴 편지예요. 내 나이 금년으로 이미 15세의 봄을 넘긴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한 번도 조상능에 나아가 참배하지 못했다. 아버지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자기가 얼마나 숨죽여 살아야 됐고 이런 게 되게 절절하게 자기 심경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장인 어른한테 보내는 편지에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좀 잘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통이 안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게 관계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햄릿도 사실은 양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어떻게 상대를 죽일까 고민하는 얘기잖아요. 뭐 오이디푸스 왕도 그렇고 친부 사례를 테마로 한 게 이게 정말 되게 옛날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스타워즈도 결국 아들 죽이려는 아버지와 아버지 죽이는 아들의 이야기고 아빠 아들. 피를 나눈 자식이지만 동시에 라이벌이 되는 어떤 그런 묘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판 사도세자도 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러시아에 똑같은 케이스가 있다는 게 떠올랐는데 일단 그림 한 장 볼까요? 니콜라이 게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 저 오른쪽이 표트르 대제라고 해서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왕이죠. 다음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왕의 아들이에요. 알렉세이 페트로비치 로마노프인데요. 확대해서 보시면 서로 눈이 서로 교차하고 있으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실 영조와 사도세자가 딱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거든요. 저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의 세종대왕이에요. 이때부터 근대화되기 시작하고요. 러시아 제국이라는 이름도 이 사람이 붙인 거고, 더군다나 본인이 직접 서유럽에 가서 왕인데도 신분을 속이고 과학기술도 공부하고 해서 직접 다 익혀서 돌아와서 그걸 직접 수행하는 거죠. 조선소에서 일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 영조와 똑같은 우를 범하는 거죠.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그 유명한 그 라떼 이즈 홀스죠. 라떼는 말이야. 저 때부터 기원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아들은 자기를 멀리하게 돼요.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정책에 찬성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급기야는 여기서는 아들이 도망을 쳐요.
오스트리아 빈으로 도망치는데 그걸 잡아오죠. 그 넓은 데를. 잡아와서는 이제 영모의 혐의를 씌워서 고문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고문을 받다 죽어요. 이 왕자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28살. 그러니까 사도세자랑 거의 그러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왕정이라는 이 시스템, 서로 부자 관계지만 권력을 나누는 이런 체제가 갖는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너무나 반복되는 스토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법 얘기할 때 많이 좀 인용이 되잖아요. 사도세자와 영조. 네. 사실 사도세자가 어릴 때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똑똑하니까 영조가 이제 우리 아들 똑똑하구나 싶어서 조기 교육을 엄청 빡빡하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지금도 보면 우리 딸 우리 아들 공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학원 막 엄청 보내고 뭐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하면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막상 애들이 크면서 갈등을 부모님이랑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좀 단절되는 경우도 많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모습이 여기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보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좀 부모들이 꼭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그 심리적 탄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심리적 탄생이요? 네. 그 육체적 탄생은 엄마하고 이제 탯줄이 분리되는 순간 이루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심리적 탄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0세에서 3세까지의 발달 과정 중에 아이가 이제 심리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심리적 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 항상성이에요. 대상 항상성이라 함은 그러니까 엄마가 내 눈앞에 없어도 엄마를 내 마음에 담고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굉장히 지금 노여워서 화내고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 엄마의 좋은 측면, 선한 측면을 아이가 마음속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이는 세상을 살아나가거든요. 근데 아동기 초기에 이 대상 항생성이 잘 발달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만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아이가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발달 외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세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육 얘기까지 해봤는데 과학자 김상욱 교수님은 아주 새로운 정보를 이 안에서 냉철하게 또 발견하셨군요. 그 이런 처참한 내용 속에서도 하나 눈에 탁 띈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 그 인원왕후가 그 사도세자를 굉장히 아꼈다는 말이 나와요. 동궁을 향한 사랑으로 정을 다하여 특별한 반찬을 자주하여 보내주셨다. 권례 음식 중에서도 인원왕후전 음식이 아주 맛이 좋았다. 이걸 딱 보고서 갑자기 온갖 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때 이 인원왕후전의 그 식당 아주 맛집으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왜 맛집이었을까 그러고 이제 막 저의 특유의 찾아보기 대단해. 찾아보지 저거는. 찾아보기를 해보니 보니 놀랍게도 탐정 같은 그런 느낌이. 문서 하나를 붙잡고 지금 그 부엌의 책임자가 어의, 그러니까 의사죠. 바로 이 이시필이라는 분이 어의였고요. 소문사설이라는 책을 남겼거든요. 이게 그 소문사설이에요. 이 책은 당시 조선시대의 그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잡학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음식 가운데 사도세자 어린이가 좋아했을 음식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뭐였어요? 들어보세요. 먼저 백설탕을 만든다. 여러 차례 정제해서 색깔은 희고 결은 보송보송하게 만든 다음 항아리에 넣는다. 단단히 봉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3, 4년 뒤에 꺼내면 가볍고 푸석푸석해서 쉽게 바스라지고 신맛도 전혀 없다. 솜사탕이 나와요. 어머, 우와, 진짜요? 솜사탕이 있다고? 솜사탕을 이제 연백당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우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했을
수 있죠. 이런 그래서 것도 손이 있고. 많이 가네요. 3, 4년을 묵혀야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어려운 음식이네. 음식이고. 이게 뭐지? 무슨 타레? 카레. 저도 아. 그게 인사동에 인사동 그런 카레. 거가 아니고. 용수염 카레 그런 게 아니고. 카레. 네. 근데 이렇게 예. 저 맛있는 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잖아요. 인원왕후가. 할머니 해주신 음식 먹고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그걸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조가.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왜 자기 관리 못해? 본인은 채소만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몸이 비중해서 네가 백성의 아픔을 알 수 있겠냐.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이거군요. 예. 맞아요. 말라도 말랐다고 뭐라고 했을 것 맞아요. 같아. 그랬을 네. 거예요. 해경궁 홍씨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읽다가 가슴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 문장들이 좀 있었는데 하나는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은 일이 되었다. 내가 세자빈이 되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그 자기의 어떤 부채의식. 또 하나는 정조가 외제하고 약간 밖으로 도니까 이렇게 누가 와서 저러다가 큰일 나시겠어요. 모년일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완전히 그냥 버튼이 눌린 것처럼 그냥 패닉으로 팍 빠지거든요. 이 해경궁 홍씨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정말 트라우마가 깊이 남아서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해경궁 씨 마음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굉장히 철렁철렁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 6월에 그 경모군께서 학질에 걸려서 병환이 나셨는데 망고에 없는 일을 겪으니 차라리 그 병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더라라는 자기 심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슴 철렁하고 되게 모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오죽하면 싶어요. 딱 예, 예. 오죽하면. 이게 사건이 다 지나간 다음에 60이 넘어서 쓰기 시작해서 70이 넘어서까지 쓰셨는데 이 텍스트상으로 그 연도 같은 것을 또박또박 기억하고 남기잖아요. 그렇다면 메모를 충실히 해 주셨고 이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언젠간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인간이 그 다른 동물들하고 좀 다른 나의 억울한 사연 혹은 너희들이 알아야 할 사연을 기록으로 남기리라 한 그 마음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네, 굉장히 뭐 격동의 세월을 지내시면서 되게 많은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 못지않은 고통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둘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잖아요. 사도세자는 말 표현 그대로 광증을 보여서 사실상은 어떤 자기 조절을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린 삶을 살았고 해경궁 홍씨는 80이 되는 나이까지도 굉장히 절제되고 나름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매 순간 할 수 있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좀 살펴보면 사도세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내 편이. 근데 해경궁 홍씨는 천만다행이게도 자기 친정이 그래도 건재하게 있었고 거기에 선의궁이 예뻐했고 또 영조가 편애를 했잖아요, 해경궁 홍씨를. 거기에다 자녀도 있었고 이런 식의 지지체계가 해경궁 홍씨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외상후 성장이라는 걸 이루어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보호 요인이 지지체계거든요. 힘이 돼주는 사람이 네, 있어야 네, 네. 한다는.